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 요격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딱 보다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맞춰가지고 격추돼가지고 폭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야 벌써 완성됐어요 우리나라. 아 그럼요. 야. 특파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F-47 발표한 이후에 뭐 그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무인기 활용이 이제 대세가 되는 마당에 미국이 유인 전투기에 지금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이거 개발하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F-47 같은 6세대 유인 전투기를 건너뛰고 바로 AI 무인 전투기로 가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이게 이유가 좀 뭔가요? 이게 SNS에서 아니 F-35가 왜 만들지?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어의 군집 드론 시연 영상에다가 멘트를 다는 거거든요. 여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군집 드론과 AI 기술이 발전됐는데도 뭐 쓰레기 같은 유인 전투기 F-35를 쓴다. 요 발언이 제일 유명하고 요거 말고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데에서 답글을 달았는데 F-35에 대한 비판을 누가 쓰니까 이저 씨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보다 드론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활약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바보같이 무인 전투기를 안 사고 유인 전투기를 산다 이런 말을 지금 보면 지금 세계만 보여주죠.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게 핵심에는 F-35가 있습니다. 요것도 F-35에 대한 비판이고 처음에 나왔던 것도 다 F-35 같은 거를 왜 사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F-35 5세대 전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앞까지 잠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F-35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가격대 성능비가 좋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쉽고 이렇게 했는데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이 코딩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내가 테슬라랑 스페이스X 했던 가락을 보면 얘들은 정말 프로젝트 관리 못한다. 왜 이렇게 하냐 이런 비판을 주석적으로 해갖고 트럼프 일기 때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 게 뭐냐면 F-35를 이제 막 트럼프 일기 때 생산해서 미국 공군이 배치할 때 트럼프가 F-35의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한테 무조건 10% 깎아. 로키드 마틴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10%를 깎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업 진행이 너무 길어지고 비용이 너무 폭증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저 같은 감성이 없지는 않아 있어요. 저 같은 감성이 뭐냐면 이제 제가 뭐 그래도 감사하게 군사 전문가로 불러주시지만 아직 제가 오타쿠 그러니까 밀리터리 오타쿠 시절을 기억하신 분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럽지만 뭐 부정을 할 수가 없고 이 오타쿠 측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거 말고 딴 걸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순수한 생각이 하나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외국 미디어에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디지털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퍼니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군산복 합체를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피터 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터 틸 하면은 팔란티어 CEO로도 유명하지만 어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 마가주의에 기반이 되는 어떤 책을 스탠포드 대학에서 80년도인가요? 네. 그때부터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AI 산업 패권을 주무르는 뒤에 흑막 그렇게 정주용 의장님께서 최근에 인터뷰해 주신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취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인데 요 보시면 아마 이제 정주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겠지만 여기 페이팔 마피아로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젊었지만 젊은 피터 틸과 페이팔 이렇게 있는데 이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 중에 안두릴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두릴 이게 이제 반지 제약에 나온 검의 회사 이름인데 안두릴이라는 회사랑 그다음 팔란티아라는 회사가 이제 형제 회사 같은 거예요. 피터 틸이 둘 다 투자를 하고 한 거라서. 그리고 그 안두릴이 미국의 무인 전투기 사업인 CCA 사업에 지금 굉장히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무인 전투기가 좋다. 이 AI 같은 무인 전투기가 그 전장에서 지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성적인 부분 말고도 실제 사업적인 이익에서도.
이런 맥락을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제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파원님 그럼 실질적인 걸로 여쭤볼게요. 무인 전투기가 어쨌든 격추됐을 때 사람 파일럿도 죽지 않고 이거 뭐 부담 없이 적진에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아무래도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제 유인 전투기보다는 사람이 탄 거보다는 무인 전투기 뭐 2대 세대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특히 막 기동 이렇게 빨리빨리 할 때 사람은 막 기절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미국 공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군, 그 중국 전 세계 공군들이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인 전투기가 필요한데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가 드는지 보면 사실 무인 전투기 개발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이게 이번에 보잉이 만든 그 F-47을 만들기 20년 전에 내놓은 팬텀 레이라는 무인 전투기고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래 F-16 같은 거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때 1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 가격이 2억 달러가 넘습니다. 왜 넘었냐면 이때 당시 10년 전에 휴대폰 아이폰 3가 나왔었나? 나 기억도 잘 안 나요. 아이폰이 나왔긴 나왔을 거예요. 스마트폰이야.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AI 혁명 시대랑 그때 당시 AI 수준 생각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부족한 AI 기술과 이런 능력이 있는 데서 무인 전투기가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작전을 하려고 하니까 장비라 이런 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요게 취소된 이유 F-35보다 싸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더 비싸가지고 이 무인 전투기는 답이 아닌 것 같아 해서 몇 년 동안 무인 전투기 계획이 포르했고 이것도 개발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LLM 시대, 그다음 무인 전투기 시대, 무인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다르파 같은 그 다르파라고 미국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국이 인공지능 파일럿과 이제 그 사람이 공중전하는 이런 것들 시험을 했는데 사람이 거의 한 명 빼고 다 졌어요. 그 한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공중전을 할 정도로 발전이 됐지만 핵심은 인공지능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이게 비용과 시간이 폭증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감독 관리를 하고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가 같이 이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힘들고 위험한 일만 무인 전투기가 전담한 게 지금 현재 제일 효율성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제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까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유무인 전투기 복합 체제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돈만 쓰고 시간 쓰고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건너뛰고 완전 무인 전투기 체계로 개발을 선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일단 사실인가요, 코코님? 말씀 정리한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유인 전투기 NGAD 그리고 무인 전투기 CCA에서 CCA 사업만 남고 NGAD 사업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그런데 어떻게 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세 전투기 NGAD 사업이 F-47이라는 이름으로 펀딩을 받고 한 게 결국 사람과 무인기가 로봇이 인공지능이 같이 협업하는 것이 최선의 전투력이고 네. 다만 이건 있어요. 그 NGAD F-47 이야기 저희가 한참 했지만 이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소모가 되고 그 다음에 전투에 직접 투입하는 건 무인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CCA 사업의 규모가 이 NGAD 6세 전투 사업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긴 해요. 근데 요게 다소 와전되어 가지고 이제 무인기만 미국이 만드는갑다 이렇게 말이 뜨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고요. 또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같이 가야 되는 이상 사람이 탄 전투기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부에도 잠깐 말했지만 무인 전투기랑 사람이랑 같이 다닐 때 사람의 무인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이 없으면 그냥 걸어다니는 표적이에요. 무인기만 살아남으면 얘들은 어리버리하고 이제 지휘관이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장수 잃은 병사들처럼 이제 와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으로 대세가 무인기라고 할 때 이겨낼 여지가 없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CA 사업 규모 자체가 그래서 CCA는 1000대 이상을 생산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1000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CCA 그 최종 후보 그러니까 CCA 계획이라는 게 저번에 앞서 말했듯이 무인 전투기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 그래서 포기를 했잖아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과 기술로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인크리먼트라는 개념이라서 지금 현재 제한되는 인크리먼트 1으로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YFQ42 요게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기체고 이 위에 있는 게
안두릴을 YFQ-44 이게 앞서 말한 그 피터 틸과 특수관계사인 안두릴이 만들고 있는 거고 요게 제일 지금 CCA로서 유명한 그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하나가 한 2천만 달러 정도 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F-47에 대해서 3억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싸게고 저렴하게 한 거죠. 특파원님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KF-21 4.5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마침 얼마 전에 아주 인상적인 영상이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독자분들한테도 공개하고 싶은 게 네. 김해에서 로어스라고 하는 저피탄 무인 편대기 요 비행 시제 1호기가 출고했습니다. 제가 CCA 미국 사업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국도 CCA를 만들고 있고 요게 보이는 게 한국형 CCA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의 로어스라고 합니다. 이게 국방과학연구소랑 같이 만들었는데 요게 특징이 있어요. 이 미국 그 CCA보다는 약간 조금 더 크고 네. 무기를 많이 장착한 대신에 가격적으로 이제 좀 성능은 좀 조절해가지고 가성비를 맞추려고 되어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폭탄 2발이라든가 소형 미사일 2개를 만들 수 있게 했는데 아직 한 개발을 완성해서 전투에 하려면 10년 정도 필요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도 CCA 사업 미국에 도전한 것처럼 이미 벌써 이런 무인기가 KF-21과 같이 작전대기 나올 것이죠. 그리고 대한항공만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카이도 역시 무인 체계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카이의 무인 체계는 NACS라고 해가지고 유인기와 무인기 팀을 짜는 게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무인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로어스 같은 게 길이가 10m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무인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사실. 아 무인기에 또 무인기가 또 들어가나요? 드론 속에 드론을 넣어가지고 진짜 힘들고 소모성이 그러니까 뭐 적한테 몸빵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유인기나 무인기 대신 미사일을 맞아주고 대신에 이 비행기는 교란해가지고 나는 이제 사람이 탄 무인기처럼 이제 속에 있는 신호 같은 걸 발사하거나 이런 걸로는 이 소형 무인기로 해가지고 KUSRP라고 하는 게 이제 대한항공에서 만들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산에서 이제 드론쇼 코리아라서 대한민국 최대의 드론 전시회에서 취재한 건데 이게 그 CCA 체계로 이렇게 설명된 겁니다. 요 미사일처럼 생겼는데 이게 미사일과 다른 점은 회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아군 명령을 봐서 공동 작전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AAP라고 카이도 이런 무인 전투기나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AAP의 경우에는 150kg대의 그 전투기인데 이것도 실제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AI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카이나 이제 대한항공 둘 다 데이터 축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 비행기에다가 AI로 알고리즘을 넣어서 비행 시험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UCAV라고 요거는 이제 FA-50 사이즈의 무인기인데 아까 전에 말한 노어스 동영상에 보여준 것보다는 한둘레 커요. 네. 엔진도 이제 국산 제트 엔진이 달아가지고 FA-50 사이즈고 정밀 유도무기 2개에서 4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어요. 요건 대신에 가격이 조금 더 나갈 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와 성능, 무기를 탑재한다 이런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지만 네. 요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도 미국처럼 무인 전투기 CCA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정말 미래 전투란 비행기 어떤 항공 전력이라는 거는 우리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처럼 막 캐리어 같은 거 모함 사람이 조종하는 게 있고 무인 드론들이 막 나가서 싸우고 거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초소형 드론들이 나와서 뭐 대신 교란하거나 미사일 맞아주고 그런 게임 같은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전투가 벌어질 때 핵심은 돈입니다. 돈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크기에 어떤 성능을 가지는 게 제일 가성비 있는지를 앞으로 찾는 전쟁이 될 거예요. 지금 앞서 설명한 것 중에 대한항공과 그 다음에 카이 둘 다 무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네. 크기랑 성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어떤 게 제일 적절한 성능인지도 미국도 찾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A안, B안을 만들어가면서 요 정도가 제일 가성비가 좋고 이런 걸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형하고 대형 무인기를 지금 만들어서 어떤 게 딱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좁고 쫓기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유인기보다 무인기가 저렴하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무인기나 이런 유인기 미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싼 값에 더 비싼 거 무기를 없앨 수 있는가. 그러니까 소형 무인기가 중형 무인기를 잡을 수 있고 중형 무인기가 유인기를 잡을 수 있으면 이게 남는 장사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국방과학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4.5세대 KF-21 전투기 만든다고 해서 우리 좀 뒤쳐졌네. 이것도 대단하지만 생각했는데 이쪽도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UCAV, 뭐 CCA 이런 거 만들어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KF-21이 4.5세 전투기라서 앞서 이제 한번 설명해드렸지만 F-47 물론이고 그 F-22, 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에요. 네. 요 스텔스 기능을 높여야지 무인기랑 같이 갈 때 이게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고 요런 업그레이드 계획이 KF-22EX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정부 과제나 이런 게 좀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KF-22 제대로 날리는 것부터 먼저 해 하면서 지금 개발이 2026년까지 KF-21이 될 건데 네. 요거 완성에 먼저 신경 쓰고 업그레이드 예산까지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하루속히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 공군이나 하늘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출 경쟁력에서도 이제 아주 큰 그 저력이나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KF-21로 26년 완성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스텔스 기능으로 이제 6세대로 가는 건가요? 네, 업체 표현으로는 5.5세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본이 있고 네. 그리고 엔진 문제가 있어서 엔진이 이제 미국 기술까지는 따라잡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완전한 6세대까지는 조금 어려우나 이 6세대 이 일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기억하시면 복습을 하자면 6세대 전투 특징 멀리 간다. 그리고 멀리 가는 이유는 왜 태평양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 건데 우리가 태평양까지 갈 건 없잖아요. 중국이랑 사실 가까워서.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국산 전투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040년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럼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특파원님. 비싼 유무인 전투기 말고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특히 밝혀졌지만 값싼 드론이 지금 전장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북한이 얼마 전에 이게 드론 같은 거 막 공개했거든요. 정말 그냥 맘먹고 드론은 싸니까 수만 대를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거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도 뭔가 북한에 공격을 갈 수 있는 그런 드론 대항 수단이 있냐 좀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의 드론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우위가 있습니다. 지금 KUSLW라 해가지고 또 대한항공이 만든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악명을 떨쳤던 게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토바이 엔진을 만들어 달아가지고 드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몇백 킬로미터를 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폭격할 수 있어서 아주 저렴한 공격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아서 공장도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그런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김정은이 참가를 했지만 우리도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S9, S9이라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한항공과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기능이나 성능은 더 좋습니다. 문제는 이게 방어에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아무래도 앞서 말했듯이 드론이라는 게 워낙 싸잖아요. 지금 이제 쿼드콥터에다 폭탄을 달아서 쓰는 것들을 대체로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생산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아봤자 한 200만 원 안쪽으로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싼 거거든요. 네. 사람이 들고 쏘는 미사일이 1억이 넘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해가지고 그런 게 1억이 넘으니까 이 싼 가격 때문에 북한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대량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화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가 무장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드론과 풍선 뭐 그다음에 행글라이더를 사용한 동시 공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군이 초반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다만 이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과장된 부분이 있냐면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드론이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네. 수만 대가 나타나고 이 일론 머스크도 경고한 사진이 있는데. 네. 군집 드론 요렇게 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요거는 핵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달해야 요렇게 막 수만 대가 벌떼처럼 나타나가지고 벌레들이가 벌이 막 공격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 수동으로 조정하면 그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일단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주파수가 모자랍니다. 드론은 주파수 무선 주파수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정 공역에다 주파수 간섭 없이 하려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드론끼리. 그러면 드론끼리 충돌해서 연쇄 폭발하면 뭐 다 말짱하게 되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군집 드론, AI 드론 기술들이 있어야지 흔히들 이야기하는 몇만 대의 드론이 한 번에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고 실제로는 한 번에 이제 100에서 200대 정도. 물론 이것도 많고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막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드론으로 덮어가지고 공격한다 이거는 좀 그 현실적으로 과장된 거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얼마 전에 김정일 본인 앞에서 자기들이 인공지능 드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인공지능 드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LLM 아주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저게 자동차네, 이게 탱크네.
이걸 카메라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나왔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훨씬 더 먼저 했죠. 그런 게 있고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드론 산업들도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제가 소개시켜 줄 게 꼭 있습니다. 군집 드론, AI 드론에서 이제 발달한 회사들이 크게 니어스랩과 이제 파블로 항공이라는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허접하게 생겼지만 이거 인공지능이 적용된 공격 드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현지에서 일단 조립을 해요. 이게 그 철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닙니다. 폼보드를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뒤에 그 환경미화 한다 하죠. 네, 거기에 이제 소재를 잘라서 붙여가지고 거기에 폭약과 인공지능 컴퓨터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이제 한 200~300만 원 되는 가격에 인공지능 드론이 갖춰져서 얘는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표적을 찾아가지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면 만약에 이제 요격 미사일 같은 게 드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쪽 방향으로 쏘다가 이제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이런 것들도 AI로 구현 가능한 게 한국 업체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다. 요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앞으로 미래전에서 주목받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런 드론들이 뭐 정말 수만 대 날라오는 건 쉽지 않겠지만 100여 대, 200여 대는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거를 그 격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가요? 예, 현재는 초보적이지만 이제 점점 이제 확충이 돼가고 있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드론 제머가 있습니다. 드론 제머는 뭐냐면 등에 매다는 가방 혹은 총의 형태로 해가지고 드론의 전파를 방해할 수 있게 방해한다는 거는 주파수를 포화시켜가지고 수신이 안 되게 하거나 사람 조종사, 드론 조종사 사이 전파를 끊게 하거나 혹은 드론이 보는 조종하는 걸 탈취를 하거나 영상을 끊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드론에 선을 달면 이제 무선 재밍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이 있으면. 네, 광섬유 드론이라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많이 쓰고 있는 건데 그 광섬유란 아주 얇은 선으로 통신이 가능하게 해서 이러면 전파 방해나 다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서 하드키 드론이라는 게 최근 연구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이제 니어스랩이라는 데서 카이든이라는 하드키 드론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게 날아가고 있고 여기 요격 드론이 쫓아가가지고 딱 보다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순간 맞춰가지고 격추돼가지고 폭파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완성돼가지고 해외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야 벌써 완성됐어요 우리나라. 아 그럼요. 야. 다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죠. 실제로는 1.5리터 페트병 정도 크기라 가지고 엄청 큰 드론 같은 거는 대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청 큰 드론 그러니까 사이드 드론이라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쓰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또 드론 요격 드론이라는 것들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금 개발 중이라서 내년이나 내후년 중에 이제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야 그러면 저게 정말 미래전에는 정말 전투기 큰 것도 날아다니지만 저런 작은 드론들이 서로 쫓고 격추하고 이런 무서운 영화 같은 전쟁이 벌어지겠군요. 더 영화 같은 장비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천광이라는 무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배치돼가지고 지금 수도 서울에 배치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늘천의 빛광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든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로 드론을 찢어가지고 추락시킨 거고 이게 레이저 무기는 사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만들었지만 시험 개발 그러니까 테스트 용도로 쓰고 실전 배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 실전 배치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게 된 게 우리나라가 최초라 가지고 최초의 실전 배치 레이저 무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수출 상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들어진 계기가 딴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서울에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대통령실에도 드론이 침투를 한 것 같은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면 이게 낙탄 피해라 해가지고 그 밑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깨지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레이저 무기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드론을 요격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새로운 드론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이 쫓고 물고 물리는 그 창과 방패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님 이게 긴 시간 동안 저희 많은 얘기 들어봤는데 특파원님께서 또 신작 K방산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K방산 주식이 뜨겁거든요. 그러다 요즘 조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K방산에 투자라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사와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다룬 책인데 핵심은 우리나라 K방산의 그 핵심 상품이 10대 무기 체계를 제가 선정한 다음에 이 무기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왜 잘 팔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담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K방산의 핵심 체계기업 대기업들 간에 이제 라이벌 구도가 있거든요. 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뭐 하나시스템과 NIC넥서, 뭐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이 기업 간의 라이벌 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혹은 갈등하고 있는지도 다루는 이 방위 산업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밌게 만들도록 지금 방송처럼 이제 쉽게 만들었는데 무기 체계나 이런 유튜브 보면서 KF-21 저거 어떻게 만들어지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K9 뭐 어떻게 코를 쏘고 뭐 수출이 잘 될까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아마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무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읽어보면 좋을 거고 반대로 난 주식 투자 관심이 있는데 풍산이 뭐 들어는 봤는데 포탄을 뭐 얼마나 만드는 거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출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투자를 하려면.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기에 대해서 방산주와 무기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외부 강연을 할 때는 연예기획사랑 아이돌 그룹과의 관계가 방산기업과 방산기업이 생산하는 무기 체계의 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서 이기느냐, 뭐 아니면 회사들끼리 협력을 해가지고 IOA 같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에 나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가 결국 방산주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K방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점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특파님 저희 이어서 KF21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